안녕하세요. 어,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용입니다. 한 달이 또 지났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 비욘디 채널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보고 좋은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의사 선생님들 거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큰 이 거대한 의학이라는 세계에 정말 요만큼 수박 겉 좀 핥는 정도 지식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학은 길고 인생은 짧다.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6월 달에 뵐 때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겠죠. 정말 다음번 대통령은 국가와 뭐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까지 해서 그런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바라고요. 특히 이 국가를 위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척추 협착과 유착이란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죠. 그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실제로 한 것도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거저거 말씀드리고자 해요. 날씨는 이제 5월 말인데 약간 장마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장마는 아닐 거고요. 이제 좋은 날씨가 그래도 한 6월 15일까지는 계속되니까 그때까지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장마가 시작되면 잘 놀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이 모든 걸 시작하기에 앞서 5가지 질병 반응을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병에 걸리면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화를 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타협을 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보면 제가 이제 이게 협착증 걸리셨네요. 협착증이 좀 심하시네요. 말씀드리면 얼굴빛이 되게 변하시죠. 그러면서 에휴, 내가 무슨 협착증인가? 그러면서 무슨 좀 치료 좀 받으실래요? 그러면은 자기 병을 부정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저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협착증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개업하고 아니 이분이 이게 협착증인데 이렇게 치료를 안 받으시나 그랬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질병 반응으로 부정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노는 뭐냐. 일단 이게 무슨 병도 아닌 거 가지고서 말이야. 이게 내가 병이 없는데 말이야. 이거 의사 선생님이 말이야. 이렇게 왜 이거 병이 있다고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죠. 그런 식의 단계신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부정, 분노도 많지만 타협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운동을 하면 좀 좋아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오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정하고 분노하는 단계 넘어가신 거죠, 이미.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협착증 걸렸는데 그냥 빨리 죽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되신 분들이 좋아요. 그럼 내가 한번 치료를 좀 잘 받아보겠다. 수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거에 맞게끔 치료를 좀 열심히 좀 받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좋겠어요. 이게 질병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전에 무슨 책을 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모두 죽으니까. 그렇죠. 모두 다 갈 길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빨리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병 같은 거에 걸리면 이제 부정, 분노를 빨리 벗어나시고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게 부정하고 분노를 하고 있구나. 요거를 좀 아시면은 빨리 벗어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울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데 협착증이죠.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 거 저희가 바로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튀어나오고 이래 가지고 협착이 된 거죠. 협착은 좁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스테노시스. 스테노시스, 협착. 협착증과 협착은 좀 달라요. 협착증은 협착이 돼서 뭔가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부르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에 보시면 이 협착증은 척추엔 두 가지가 있는데 신경의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좁아져 있으신 게 있고 요거는 신경구멍 옆 이 바깥쪽이 좁아지는 요런 신경공 협착증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요거는 인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증상인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돼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어 드렸어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에 걸리면 허리를 펴거나 걸을 때 통증이 생기고요. 특징이 앉으면 통증이 좀 줄어들으세요, 앉으면. 그러다가 걸으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뭐 허리가 자주 아프고 쑤시겠죠. 그리고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발끝이 저려와요. 막 전기가 지리지리하죠. 그리고 다리 근육이 가늘어지고요. 밤에 장단지에 쥐가 자주 납니다. 종아리에죠, 종아리. 장단지 종아리에. 근데 인제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거 제가 밑에 하나 더 적어 놨죠. 천추 1번 신경이 눌리게 되면 발기부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비밀스러워서 말씀들 잘 안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게 있어요, 많이. 그 남자분들 인제 문제가 생기죠. 되게 멀쩡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증상이 오게 되면 놀라세요, 보통. 그래서 비뇨기과 가 보면은 비뇨기과에서는 뭐 괜찮다 아니면은 뭐 전립선 비대증 정도 있는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이거 발기부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협착증이 아닌 경우 이거 말씀드리면 이 누워서 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누워서 쉬는데도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보통 협착증은 쉴 때는 허리나 다리가 안 아파요. 이게 만약에 누워서 쉬는데 아프고 막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게 협착증이 아니라 급성으로 디스크 탈출증인 경우가 더 많아요. 협착증은 누워 있으면은 되게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그래서 이게 이 환자분들이 와서 그러세요. 아, 근데 협착증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협착증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누워 있을 때는 협착증이 증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이게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걸을 수가. 협착이 오면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정말 걸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게다가 협착증이 오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게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디스크가 손상된 분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디스크가 손상이 어떤 분이 가장 많이 되냐 하면 오히려 활발한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활발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못 걷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한 60, 한 3, 4세 돼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협착증은 이제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 용어를 아실 필요 없겠습니다만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혈관성 파행도 있어요. 동맥이 협착돼서 온 거.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구별을 잘해야겠죠. 왜냐하면 혈관이 막힌 거면 빨리 뚫어줘야죠. 완전히 혈관이 막혀 가지고 양쪽 다리가 뭐 아예 병이 되기 전에. 네. 혈관성 파행 시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누워도 아프고요. 계속 아파요. 디스크 탈출증과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상이 좀. 실제 증상으로는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혈관성 파행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검사를 잘 하시고 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만약에 허리가 신경이 눌리면 결국은 허리 아프고 못 걷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좀 구별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 증상만 가지고 모든 걸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예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 중에 수술 대상인 경우 뭐 500m를 못 걸으면 그다음에 0.9mm 이하다. 중심관 협착증이 너무 막 좁다는 얘기죠. 0.9mm가 아니라 9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주간의 치료에도 계속 아픈 경우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헐적 파행이 오는 거는 협착증이 두 군데 있으면 여기에 요 사이로 피가 안 통해요. 그래서 협착증이 생기는 거고요. 반드시 두 군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군데가 위아래로 있는 중심성 요거는 가운데서 막히고 신경이 막히고 해서 이렇게 오는 협착증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 다리가 이제 저려오기 시작하죠. 요거는 양쪽 다리 전체적으로 저려오겠죠. 네. 그래서 요거 협착증을 이제 요런데 막혀 있는데 요 한 군데만 좀 시술로 뚫어줘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협착증이 한 군데만 있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꼭 두 군데의 협착증이 있어야 되니까 한 군데만 치료하면 좋아지죠. 네. 요거는 뭐 그림에 인터넷에 그림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 주변에 이렇게 유착이 돼요. 이게 막 늘러붙어 가지고 염증이 생겨 가지고. 늘러붙으면 여기로 이제 피가 안 통해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유착이죠. 여기도 올 수가 있고 요 앞쪽에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군데 다 올 수가 있어요. 신경 주위에는 경막이라고 뭐 예, 신경 주위에는 경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막 주위에 이제 유착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착 박리술이라고 그래서 많이 나와 있죠. 유착 박리술은 방사선 영상이 제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약을 이게 까만 게 이게 염색약이거든요. 일종의 염색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을 딱 시켜 보니까 이게 퍼지지가 않잖아요, 위로. 약이 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거 유착 박리술을 하는 요 카테터를 넣고서 막 이거를 막 좌우로 전방 좌우로 막 휘저어 주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C가 돼서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약을 주고 나니까 쭉 약이 오른쪽으로도 어느 정도 퍼지고 위로도 퍼지는 양상이 보이죠. 그렇죠? 뭉쳐있던 게 이렇게 풀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퍼진 양상이 역시 이쪽에 이렇게 여기 제가 화살표로 한 요쪽에 하고 여기 요런 데가 좀 덜 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유착 박리술이라고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보면 요렇게만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협착증 운동. 협착증 운동이 이게 걷기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자전거도 당연히 좋겠죠. 그다음에 시술 후에 만약에 걸을 수 있으면 바로 걷는다고 걷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원래 시술 후에는 걷게 못하게 했어요. 걷기를 환자분들한테. 근데 이게 또 의학이랑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술 후에 그러니까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면 바로 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든 운동을 해도 항상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통증 점수 0점이 하나도 안 아픈 거 10점이 뭐 만점으로 아플 때 그때 항상 3점 이하로 운동하시면 안전하다 볼 수 있겠고요. 요 운동 요거 이게 누워서 다리 이렇게 벌렸다가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운동이 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협착증에 좀 좋다고 권유됐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요즘은 좀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3점 이하로다가 운동을 조금씩 하셔가지고 그 과하지 않게 하시면은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돼요. 이게 다리를 벌릴 때 요 바깥쪽에 있는 허리 쪽에 신경 구멍이 넓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협착증 중에 요거에서 도움이 되시는 협착증이 있으니까 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할 때 너무 아프다, 막 4, 5점 이상 된다 그러면은 그걸 참고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와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뭐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운동이 요즘 들어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좋은 운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은 필라테스로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여자분 이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한 풍선 확장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카테터고요. 한 이쯤에서 이제 얘가 약을 딱 퍼뜨렸다 왔더니 요런 건 혈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이분이 오른쪽이 아픈데 퍼지지가 않죠. 위로 퍼지는데 이쪽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넣어 가지고 여기 보이세요? 까만 거 이거? 요게 바로 풍선이거든요. 풍선을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제가. 여기 조금 더 나와 있는 건 철선이 되겠습니다. 철선. 그래서 요렇게 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쪽으로 요쪽으로 했으니까 요거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요게 바로 아까 인터넷에서 본 그림에는요. 요것만 하신 거예요. 요것만 요렇게. 벌룬도 그러니까 풍선도 쓰지 않으시고 요것만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로 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로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는 더 올려 가지고 여기다가도 이제 풍선으로 좀 제가 해 드렸고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찍지 못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그래서 인제 좀 중간에 생략된 게 있더라도 안 한 거 아니니까 고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앞으로 요거는 인제 경막외 공간 중에 요 앞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풍선이 여기 바로 앞에 있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요 앞쪽 뼈에 붙어 있는 요 뒤에 여기를 전 경막외곽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위로 올려 가지고 여기다가 인제 벌룬을 해 드렸죠. 실제로는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바깥으로 해 드렸어요. 이렇게 막 했죠. 그러니까는 아까 요거랑 요 사진이랑 요거 그다음에 요렇게 더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돌아가서 요 위쪽에도 해 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 신경이 요렇게 지나가는데 신경의 아래쪽 위쪽으로다가 한 신경 구멍인데 2번 해 드렸다 이거죠. 예, 2번 해 드렸고 그다음에는 인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약을 이번에 다시 쏴 봤죠. 염색약을. 그랬더니만 위로 퍼지고 제가 원하던 요쪽으로도 퍼졌죠. 그쵸? 환자분 증상이 요거였거든요. 주증상은 위에 건데 약이 잘 퍼졌습니다. 아까 처음 거랑 비교해 보면은 처음 거는 두루뭉실하잖아요. 이번 거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약이 퍼진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 풍선확장술 이렇게 해서 끝냈고 보통 이게 풍선확장술이 한 6개월 정도까지라도 효과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6개월 가기가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에가 막 늘러붙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좀 제가 만족 100% 만족은 아니고요. 한 80%까지 만족한 정도의 시술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병의 오른쪽을 다 뚫어 놨어요, 제가. 아래로 뚫고 위로도 뚫고 네. 그렇게 됐고요. 예. 요거까지 보여 드리고요. 제가 인제 앞으로도 제가 치료한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주로 인제 많이 말씀드릴게요. 다음 달엔 제가 그 대상포진 그 케이스도 치료한 것도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협착증이 있으신 분도 이렇게 수술 전에 좀 이런 시술을 좀 받으셔 가지고 충분하게 좀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좀 이렇게 이런 거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수술이라는 게 한번 칼을 대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거 풍선 확장술은 이런 거는 인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술은 제 생각에 한 80점? 네. 다음에는 제 마음에 100% 쏙 드는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은 2025년 6월 28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요 사진을 딱 올려놓고 네. 여기까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번처럼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이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다들 멀리 여행 좋은 데 가셨나 봐요.
그리고 뭐 지금 또 선거 앞두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기분이 좀 붕 떠 있을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제가 예,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안녕하세요. 예, 예. 거골이 골절된 후 피곤하면 발목을 삐는데 최근 들어 2일에 걸쳐 2번도 발목을 삐끗해서 일주일째 걸을 때 조금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삐시는 분들이 이게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저 같으면 인제 보통 너무 많이 뺐다 그러면은 고정을 하겠죠, 고정. 고정을 하는데 일주일째 조금 아픈 정도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일단 어 프롤로 주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재생 주사, 포도당 주사를 놔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계속 발목을 까딱까딱하는 훈련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발목 재활 훈련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조금 아프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나서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발목을 삐시는 이유가 발목 주변에 너무 약하기 때문이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인대를 좀 재생시키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사 맞기 싫으신 분은 어떡하냐. 주사 맞기 싫으신 분은 보통 이런 분들 제가 충격파 많이 권유해 드려요. 충격파가 뭐 효과가 없다고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있다고 보고요. 왜냐? 할 때 아프잖아요. 주사보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는 일단 바늘이 들어가니까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충격파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대가 좀 재생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충격파도 나온 지가 1-2년 된 치료가 아니잖아요. 뭐 제가 어렸을 때 나왔다고 돼 있는데 아니면 제가 하여튼 한 50년? 아주 옛날부터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뭐 의료 보험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왜 실손보험. 그래서 실손보험이 너무 문제가 생겨서 실손보험이 지금 거의 적자 투성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도수치료와 충격파를 없앤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도수치료하고 충격파가 필요하신 분도 있죠.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어디까지 그걸 남용으로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워요. 그것도 필요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맨날 주사만 맞고 맨날 물리치료만 하고 맨날 약만 먹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사람마다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것도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예 금지하는 것보다는 좀 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이 소비의 권리를 침해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건. 예. 네, 요게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DH킴님, 척추 부위가 경추, 흉추, 요추 있잖아요. 요추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추 부위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경추 부위 까다로운 부위거나 위험한 구조물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물론 척추외과 보면 경추, 요추라고 해서 두 부분 같이 진료하시는 분이 있던데 요추 진료와 수술 잘한다면 경추도 같은 건지 경추와 요추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당연히 경추, 흉추, 요추 다 진료를 보겠죠. 네, 특히 경추 부위는 주사의 부작용이 상당히 있죠. 경추는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신경구멍 바로 앞으로 동맥이 하나 지나갑니다. 허리 쪽은 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동맥을 찌를까 봐 옆으로 주는 주사 같은 거는 요즘 잘 안 하게 됐고요. 저도 잘 안 합니다. 옆으로 누는 주사는. 그거 이제 동맥을 찔러 가지고 뇌에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요. 잘 안 하는데 저는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뭐 목주사도 놓고 뭐 다 하고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해요. 경추 부위 주사라는 게.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경추 디스크가 있는 분들 중에 디스크가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막의 공간이라고 그래서 그게 1mm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안에 신경을 안 뚫고 신경 손상을 안 주고 주사 놓는 게 막상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요추 진료는 많이 하시는데 경추는 너무 위험해서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하시는 분들이요. 수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경추, 요추 다 하셔야죠. 척추외과인데 요추만 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경추 같이 하시죠, 보통. 예. 그래서 경추와 요추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 면도 있어요. 수술이 경추가 훨씬 어려우니까. 그리고 경추는 대신에 경추 디스크 탈출증 같은 거는 예후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허리는 우리의 반신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데 목은 요것만 머리만 지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 쪽은 조금만 수술 잘 되고 그래도 예후가 즉 치료가 되게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추는 위험한 대신에 결과가 좋고 요추는 덜 위험하다. 덜 위험한 대신에 재발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추 수술은 참 위험한 수술이 많아요. 뭐 사지마비도 오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면 안에 이제 척수가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등짝, 흉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겠죠. 거기서 척수를 건드리게 되면은 뭐 하반신 마비, 사지마비 이런 게 오는 수술이죠. 뭐 허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술이 크면 그래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이 너무 척추 수술하고서 장애인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장애인으로 왔는데 수술하고 나도 장애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있죠. 정확하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의사가 치료를 못한 거지 의사가 만든 병은 아닌데 감정적으로는 이상하게 의사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는 원래 있던 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쌓여 하시더라고요. 뭐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시는 거 아닌가. 뭐 얼마나 그렇게 뭐 큰 돈을 벌길래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척추 수술하는 의사들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참 안쓰러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하는 의사 있으면 좋죠. 그런 의사들을 좀 많이 길러주면 좋겠어요. 예.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이언 킴님, 예, 안녕하세요. 예. 경추 협착증도 시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하죠. 경추 쪽으로 예, 시술을 하는데 저거는 이제 아주 본루는 안 해요. 본루는. 풍선은 안 하고 그냥 카테터만 합니다. 이게 풍선은 저게 척수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시술만 하고 있어요. 경추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어디 학회에 가서 보니까 거기 교수님께서는 경추도 생각보다 안전하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경추는 아직 용기가 좀 나진 않아요. 그 좁은 거기 경추에다가 만약에 풍선을 확장시켰다가 척수 손상을 주면 어떡하죠? 영구 손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한 5년, 6년 지나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안전하다는 분이 대부분이면 그때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좀 선구자보다는 후발주자가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욘디 게시판 질문. 네, 안녕하세요. 예. 중둔근만 조진다? 네. 네. 재밌으신 아이디입니다. 중둔근은 이제 예? 엉덩이에 있는 근육 중에 가운데 있는 거죠. 대중소가 있습니다. 작다고 말씀드릴까요? 집사람이 대상포진 백신을 2번 맞고 2번째 접종 후 감시 몽살에 오셨고요.
많이 아프셨대요. 이게 백신 접종 후유증일까요? 네. 그리고 후유증 오고 나서 열흘 정도인데 점차 아주 좋아지는데 정상 컨디션으로 좋아지질 않아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 이 헷갈리네요. 대상포진 백신을 때문에 감기 몽살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도 두 번 맞는 그 싱글릭스 백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첫 번째 근육통하고 인제 그 이 팔에 여기 여기가 그 삼각근이죠. 어깨 삼각근에 근육통이 오고 몸살 좀 났고 두 번째는 안 오거든요. 두 번째 접종 후에 감기 몸살이 오셨으면 백신과 관련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백신이 두 번 맞는 백신의 문제가 그게 면역 증강제라는 게 들어가서요. 약간 몸살기가 올 수가 있어요. 감기 몸살 같진 않고요. 감기 그냥 감기 죄송합니다. 반대죠. 그냥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대상포진에 걸린 거 아닌가. 대상포진 백신 맞으신 거 아닌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유증 오고 열흘 정도인데 점차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빨리 좋아지시면 좋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병원에 가셔 가지고요. 그 영양제나 이런 거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제랑 진통제 조금 이렇게 맞으시면 바로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병원에 가셔 가지고요. 영양제 좀 맞아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식사도 잘 못하고 뭐 몸살 나면 뭐 전신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고거 때 영양제 맞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네. DH킴님, 네, 안녕하세요. 예. 동일한 환, 예. 동일한 환자 동일 증상, 즉 동일한 영상의학 자료를 보고 판독 및 소견이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임상영역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을까요? 추간판 탈출, 즉 디스크라는 질환이 의사 선생님마다 소견이 다른 경우도 많던데 왜 그런 걸까요? 아, 그런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수술 권유받아서 오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수술 받아서 왔는데 좋아져 가신 분도 있고 계속 수술을 또 받으러 가신 분도 있고 해서 섞여 있어서 그게 인제 소견이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이긴 한데 A라는 거 다음에 B라는 거 B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논리가 연결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동일 증상 동일한 영상이라고 하셨는데 영상이 아마 동일한 거겠지만 이 증상 말고 그 우리가 이학적 검사라고 그래서 영어로 physical exam 그거가 의사들마다 그 테크닉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마비가 왔다든가 하는 분은 수술을 바로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일단 치료를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학적 검사가 의사마다 다르다는 거죠. 증상하고 영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해학적 검사에 따른 그게 약간 의사들마다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때 이 프랙티스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거예요. 18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등장과 나온 게 프랙티스라는 개념인데 프랙티스가 뭐냐 하면요. 노동 아시죠? 여러분 노동. 노동하는데 노동이라는 건 아주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노동의 소외. 노동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노동이란 건 좀 노동시간 단축되고 놀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좀 달라진 게 예를 들자면 화가 같은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화가도 니네들 이거 그려. 그러면은 멋있는 그림 그려놔. 그럼 막 그렸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일종의 관리였잖아요. 예, 도와서 이런 데서. 그런데 이 그림도 이게 사람이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피드백이 하는 거죠. 다시요. 예? 피드백을 하는 게 생겼잖아요. 바로 자기 노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프랙티스거든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예전에는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같이 했었어요. 의사가 아니었어요, 외과 의사는. 그랬는데 그게 의사로 편입됐던 될 만큼 된 게 발전했던 이유가 바로 그 프랙티스. 수술을 이렇게 찢는 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난 이런 의견이다.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결과가 좋던데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러네. 이게 낫네. 아닌데 이게 맞겠다. 동일 증상, 동일 영상인데 치료가 그 당시에 외과가 수술이 달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의사들은 아직도 이 프랙티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디스크는 아예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디스크의 원인이 뭐냐 이거부터 갑론을박 중인데요. 이 수학처럼 딱 결론이 나지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랙티스란 개념을 딱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의사들마다 다를 수 있다.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 게 바로 요 프랙티스라는 것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의사들마다 결국은 내 소견입니다. 물론 이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요즘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라는 게 있어요. 증거 중심 의학이죠. 예? 근거 중심 의학.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랙티스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조각가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람 얼굴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당신은 코를 이렇게 삐죽하게 사람을 조각하시오. 이 밋밋하게 하면 되지 않은 밋밋하게 해야지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 합의를 볼 수 있어도 100%이 프랙티스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아트란 말이요. 예술도 되지만 의술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의학이 아트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브라이언 킴님. 네. 안녕하세요. 예. C3445의 척추관 협착증인데 이미 C67을 수술하여 수술을 해야 할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게 이미 수술을 하셨는데 그 위에 협착증이 생기셨는데 혹시 이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아니라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더 정답이죠. 꼼짝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MRI를 찍었는데 척수가 이렇게 허옇게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사지에 마비가 시작되고 있다. 막 손발 끝이 찌릿찌릿하고 다리에 힘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꽁지뼈 쪽으로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척수 눌리는 소견이 나오면은 그거를 뭐 어떡하시겠어요? 그거는 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상이 마비 쪽으로다가 오시면 사실은 수술하시는 게 빨라요. 근데 너무 위험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수술하다가 정말 위쪽 수술이잖아요. 되게 막 생명과 관련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일단 마비가 진행이 되면 빨리 수술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되고요. 마비가 아닌다면은 그다음에는 좀 뭐 이거저거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마비가 왔으니까 수술 말씀 나신 거 아니겠어요?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테그 비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식후 두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두통은 괜찮은데 항상 흉추 쪽, 기립근 쪽 이 뒤쪽이신가 보죠. 시리고 등이 뻐근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밥 드시면은 머리가 아픈데 머리는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뒤쪽으로 등이 뻐근하다. 소화기 질환인지 근골격계 문제인지 평소에 머리도 약간 멍하기도 하시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신경성인지 통증 같은 건 괜찮은데 항상 머리가 막지 않고
목 마사지 가볍게만 해도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네요. 이거 증상이 좀 특이하신데요. 식 식사를 하셨는데 이 두통이 생기고 몇 시간이 지난 머리는 좀 가라앉는데 이 등 쪽으로다가 시리고 등이 뻐근하다. 이거 참 의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세요 되게. 되게 좀 희귀한 증상은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어렵긴 하네요. 일단은 밥 먹고 머리가 아프다. 밥 먹고 등짝이 아픈 거는 의외로 인제 위궤양이나 뭐 이런 가능성이 있죠. 소화기 질환일 수가 있죠. 근데 두통이 있는데 밥 먹고 두통이 있으시다. 두통. 요거는 참 어렵네요 이게. 딱 떠오르는 병이 없는데요 저도. 일단은 두통이 있는 거는 근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 목 마사지만 해도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그러면은 목 마사지만 이렇게 해도. 그러면은 이게 목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왜 밥을 드실 때 하고 나서 식후에 두통이 있으실까요? 혹시 식사할 때 이게 사람이 아무래도 좀 자세가 좀 바르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식사하실 때 목이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적어 주셨네요. 내시경, MRI, 경추, 뇌 MRI 다 이상 없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문제도 아니시고요. 음 이거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게 신경성인지 통증인지 참 어려운데요 원인은. 혹시 식후에 한번 걸어 보셨어요? 식후에 걸으면은 좀 괜찮지 않으세요? 무슨 글쎄요. 저도 이게 뭐라고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학적 검사를 좀 해야지 알 수 있겠는데요. 어디 뭐 마비가 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무슨 원래 가진 병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거 정말 원인이 어렵습니다. 이 반드시 찾아내 드리고 싶은 원인이네요 진짜. 예. 일단 권유하고 싶은 거는 음 위가 식후에 아프다는 얘기는 위가 팽창돼서 아픈 거니까 위가 팽창돼서 위가 위쪽으로 피가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때 아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식사를 하시고 좀 걸으면 위쪽으로 피가 확 쏠리는 게 쪼끔 천천히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그때는 통증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은 식사하시고 쪼끔 한 30분 정도 바로 걸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걷다가 넘어지실라나요 어지러워서? 넘어지지 않으실 거면 한번 식후에 한번 걸어 보시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원인이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예. 네. DH킴 님이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형외과라는 분야는 가장 좋은 게 수술하고 하면 술 전 술 후 결과를 바로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던 같던데요. 예를 들자면 근위, 경골, 절골술이나 무주 외반증 등등. 디스크라는 질환도 수술하면 시각화로 바로 예후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보존적 치료가 아닌 외과적 시각에서는 디스크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모두 진료하던데 어느 과가 전문과라고 봐야 할까요? 어 수술의 장점이 있죠. 근데 그 수술이라는 거는 인제 이게 그러니까 척추 쪽에는요. 수술을 하시고 나면 유착이 생겨요. 아까 제가 발표 드린 유착이요. 유착이 신경을 잡아당겨 가지고 통증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척추 수술 같은 경우가 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유착이 거기만 오는 게 아니죠. 어깨 수술하고도 어깨 인대 주변에도 유착이 와요.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하면 정말 뭐 아예 그 자동차 부품 갈아 끼듯이 착착 하면 좋은데 고 수준까지는 안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그러니까 답을 드려야죠. 디스크 시각화로 바로 예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착이라는 게 있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디스크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점점점 밀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한 굉장히 많이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다 볼 수 있겠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좀 한 90% 맞출 거고요. 경험이 좀 적으면 좀 그 맞출 수 있는 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외과적 시각에서는 디스크 수술은 어디서 하냐? 이게 원래 전 세계적으로는 다 정형외과에서 수술하고 있고요. 디스크 수술은. 근데 한국에서는 신경외과도 수술을 하고 있죠. 그 뭐 신경외과도 수술한 지가 거의 30년이 됐거든요. 이제 와서 뭐 이거를 정형외과만 수술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제가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인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신경외과는 수술을 할 때 만약에 신경이 경막이 찢어졌을 때 본인들이 잘 꿰매더라고요 이렇게. 예? 뇌척수액이 흘러나온 거를.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보통 그런 경우에 인제 신경외과에서 의뢰를 하죠. 그러면 신경외과 의사가 와서 그걸 꿰매줘요. 그리고 반대는 뭐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이 나사 박아서 이렇게 교정하는 거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신경외과에서 그거는 또 정형외과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과가 전문과인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어찌 전문과라는 게 이게 환자라도 잘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저희 통증까지 다 협진을 해야 합니다. 뭐 하나의 과가 보는 건 아니고요. 그 환자분들한테 가장 이득되게 하셔야겠죠? 예. 대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피 에버 애프터님. 예.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예. 허리 통증으로 고생 오래 하셨군요. 협착 수술을 하고 싶지 않아서 비수술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통증은 여전한데 이거 결국은 수술하는 게 맞을까요? 허리 통증만으로 다리가 저려오시는 건 아니고요. 이게 비수술을 하셨는데 저도 이 상태를 봐서 이게 수술을 하셔도 허리 통증이 100% 안 없어진다는 거를 미리 좀 인지하셔야 돼요. 이 뒤에 그 수술에 따라 다르긴 한데 뒤쪽에 그 경막에 유착이 생기면 허리 통증이 생기거든요. 한 7년 정도 지나면은. 그거는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아프시니까 의사들한테 이제 실망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픈 것보단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아프던 게 막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아팠는데 이거는 그냥 좀 괜찮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40대면은 조금 일찍이긴 하시죠? 수술하시는 게. 왜냐하면 이제 나사를 박거나 하면은 그게 나사를 박은 게 영원히 안 아픈 게 아니라 나사 박으면 또 아파오잖아요. 위아래가 망가져 가지고. 얼마나 비수술 치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지금 통증이 10점 만점에 뭐 7점 이렇게 계속되신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수술을 받으시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다리 마비 안 오셨으면요. 일단 비수술 좀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다리 마비 안 오셨으면 일단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허리가 걷는 거하고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건 수술 받게 돼도 하셔야 됩니다. 예. 대답이 좀 되셨겠죠? 네. 네. 그리고 민민님. 네. 척추 질환은 아니지만 통증의학과에서 다루는 분야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네. 무릎 통증에서 방사선 스캐너그램에서 네. 10도 이상 체중 부하선이 통증의학과에서 임시 발표. 이런 또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다 알진 못해요. 예. 그게 답이겠죠.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를 보고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증의학과에서는 임시 방편이라는 근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민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는 뭐 비수술 치료로 그러니까는 시술, 주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근력 강화 운동, 체중 감소 이런 걸 하고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변형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사 치료 같은 게 임시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시고요. 예, 김양숙님, 네. 허리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과 똑같이 아파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의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가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3년 됐는데 요즘 심하게 아파요. 신경주사 맞았는데 여전히 아프고요. 허리 사타구니 엉덩이 아프고요. 발바닥도 저리고요. 수술해야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아이고. 또요. 이게 참 겁나시죠? 첫 번째 수술로다가 효과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수술이 뭐 좀 부족하게 된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는 첫 번째 수술할 때 뭔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계속 아프지 않을까요? 요거는 뭐 의사들이 좀 말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프시니까 수술 안 하실 수는 없는데 뭔 수술을 또 하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좀 자문을 좀 구하는 게 좋겠어요. 재수술을 잘하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가서 진료를 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뭐 그런 거 어떨까 싶네요. 제가 아는 외과 의사들, 뛰어난 외과 의사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수술을 하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되게 뛰어난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번 가서 자문 한번 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보통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뭐 대학병원 교수님 중에 한 50 좀 넘으신 분들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대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수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걸 다시 수술하면은 요게 좀 좋아질까 요걸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답이 되셨나요, 좀? 네. 예.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53분이라서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리더가 6월 4일 날은 나오겠죠,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영웅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번에 정말 좀 잘 우리나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들어서길 바랍니다. 이게 현명한 지도자가 들어서는 것도 국민의 복이거든요. 정말 파이팅하고 싶습니다. 지금 불황이 너무 심합니다. 정치가 불황을 악화시켰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를 정말 딱 알고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요. 다음 달에도 제가 재밌는 케이스 제가 치료했던 거 이번에 정말 재밌는 분이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환자는 아파 죽겠는데 재밌다고 해서요. 어쨌든 되게 특이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 다음 달에도 역시 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